10번으로 기획된 인문학연구원에서 후원하는 강연 집필 사업의 5번째 강연입니다. 오늘은 불문과의 신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몰리에르 연극론에 관한 고찰이라는 부제가 붙은 퍼포먼스의 수사학을 위하여라는 강연을 듣겠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혜영 선생님 지난번에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근데 소개는 무슨 소개예요? 그런데 크게 소개 필요하지 않은 누구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2007년에 저희 학교 오신 이후로 정말 공연예술학 협동과정하고 불문학과에서 열심히 활약을 해주셔서 저희 교육의 질과 연구의 질, 한 2년 전쯤에 우리 신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육상을 타셨는데 이제 아마 교육상을 이제 지웠으니까 연구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즘 또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소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신은영 교수님 청해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퍼포먼스의 수사학이라는 주제는 몇 년 전부터 저희 제자들한테 논문 주제로 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수사학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제목으로는 이 수사학이라는 어휘를 피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퍼포먼스의 수사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몰리에르 연극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왜 수사학이라는 표현을 붙였냐? 이것은 사실은 지극히 프랑스의 17세기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퍼포먼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건, 그러니까 그리스 시절부터의 어떤 수사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사학의 근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것이 설득의 기술이라는 면에서, 그런데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건 관객들에게 혹은 독자들에게 이 작품에 담겨진 어떤 메시지를 혹은 예술, 연극이라는 것의 효용 자체를 바로 예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득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퍼포먼스의 수사학이라는 것을 협동과정의 제자나 아니면 불문과에서 몰리에르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제자들에게 권유하고 있고, 한 친구는 논문을 냈고, 지금 다른 한 친구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리에르 연극론은 사실은 굉장히 17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극작가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우리는 몰리에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극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코메디 프랑세즈가 이제 1680년, 그러니까 몰리에르가 1673년에 사망하고 1680년에 몰리에르 극단을 주축으로 해서 코메디 프랑세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3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그런 극단이죠. 그런데 그 극단의 별칭이 몰리에르의 집입니다. 예. 몰리에르의 집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몰리에르는 프랑스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워낙 영어라는 언어, 그다음에 프랑스어라는 언어상의 차이도 있을 것 같지만 17세기 프랑스 궁정 자체가 말하자면 유럽 사극의 전범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몰리에르의 극이 러시아 극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이 몰리에르 탄생 400주년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몰리에르의 탄생을 400주년을 축하하는 많은 공연과 학술대회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몰리에르 연극은 지금도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상영되는 작품의 19 정도가 몰리에르 작품일 정도로 사실은 관객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 인서울 하고 파리 갈 때 일단 연극을 하나 봐야지. 그리고 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몰리에르 작품이 뜨는 경우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하는 공연을 3월, 4월에 여기서 예약을 시도하는데, 한 자리도 없고, 취소 좌석을 하려고 해도 사기가 어렵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몰리에르가 굉장히 전성기를 구축한 것은 사실은 루이 14세가 친정을 시작하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61년에 그 루이 14세가 마자랭이라는 그 말하자면 수상이 죽으면서 친정을 선포하지만 아직은 섭정을 하던 어머니와 어머니의 뒤를 바치는 대귀족들의 세력이 창창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아는 절대군주로서의 힘을 펼치지 못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그 몰리에르가 지방에서 완전히 유랑극단 생활을 하다가 파리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 1658년쯤이고요. 파리에 정착해서 아주 활발한 극작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 1660년 연간입니다. 그리고 73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한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33편에 이르는 많은 작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그의 어떤 그 극작 생활을 보면 굉장히 큰 그 중요한 지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연극 자체를 둘러싼 논쟁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짚어보고 제가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논란을 거쳐서 후기에 이 몰리에르 연극론의 어떤 완성이라고 여겨지는 코미디 발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극, 연극하고 음악과 춤까지가 융합된, 어떻게 보자면 프랑스의 오페라라는 것이 룰리에 의해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프랑스의 오페라라는 것이 정립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코미디 발레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몰리에르가 파리 사교계에 굉장한 논란을 일으키고 입길에 오르게 되는 것은 아내들의 학교라는 작품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작품의 음란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영상으로 좀. Vous l'aimeriez sans doute et diriez comme nous. Oui. Mais que faisait-il étant seul avec vous? Il jurait qu'il m'aimait d'une amour sans seconde et me disait des mots les plus gentils du monde, des choses que jamais rien ne peut égaler et dont toutes les fois que je l'entends parler, la douceur me chatouille. Et là-dedans remue certains je ne sais quoi dont je suis tout émue. 여기서 지금 이 오른쪽 인물은 자기는 아내가 바람난 남편이 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아니에스를 4살 때부터 거의 감금해서 자기의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 키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다녀왔더니 젊은 사내하고 눈이 맞아서 집안에 들여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캐묻는 장면입니다. Quelques caresses. Autant, il me prenait et les mains et les bras et de me les baiser, il n'était jamais là. Ne vous a-t-il point pris, Agnès, quelque autre chose? Ouf! Hé, il m'a Quoi? pris Hein? le... Plaît-il? Je n'ose. Et vous vous fâcherez peut-être contre moi. Non! Si fait. Mon Dieu, non! Jurez donc votre foi. Ma foi soit! Il m'a pris le... Vous serez en colère. Non! Si.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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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Diantre! Que de mystère! Qu'est-ce qui vous a pris? Ah! Je souffre! Oh, damné! Il m'a pris le ruban que vous m'aviez donné.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사실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를 캐묻고 싶어서 하는데 아니에스는 워낙 어릴 때부터 딱 가둬놓고 그냥 좋은 아내가 되는데 필요한 뭐 바느질이니 뭐니 이런 것밖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남녀간의 관계나 사랑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지나가는 젊은 남자와 이렇게 눈길이 마주쳤고 그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뭐 손에다 입도 맞추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이 자기를 아내감으로 점찍어 놓고 있는 이 아르놀프 주인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얘기만 안 될 것이라는 인식조차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캐묻는 데 대해서 이 주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서 더 안 나갔니? 결국 어떤 그 갈 때까지 간 직접적인 유착 관계를 가졌냐 아니냐를 알고 싶은 건데 얘가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안 취했니? 뭐 손에다 입 맞추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주인님이 화내실 것 같다고 그거 하니까 이 지금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르놀프는 갔구나. 거기까지 갔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주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보는 관객들도 마찬가지라서 이 장면을 두고 이것이 음란한 그것의 장면이다라고 해서 당대 사교계에서 이거는 너무 야하고 너무 음란하고 이러니까 이런 희극은 풍속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이다라는 비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몰리에르는 사실은 자기의 직접적인 말로 이런 식의 논란에 답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 아내들의 학교 비판이라는 일종의 메타 연극적인 작품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살롱에서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거 뭐 규범에 자꾸 어긋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객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즐겁게 하고 교훈을 주는 게 희극에 제일 가는 규칙이라고 했으니 관객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다면 이것은 즐겁게 하기라는 제일 중요한 규범을 따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답을 하는 것이죠. 예. 그거에 이어서 아예 배우들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즉흥극이라는 작품을 또 발표하면서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예술 작품을 통해서 답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네. 그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것이 딱티프라는 작품입니다. 몰리에르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예. 이 작품은 종교적인 위선자를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베르사유 궁전의 베르사유 궁전을 이제 짓고 나서 거기서 최초로 공연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이 5년 동안 재판에 출판 금지를 겪다가 5년 후에 2번 손을 본 판본으로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원본의 상태는 당연히 그보다 더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원본에서는 아예 신부를, 그러니까 성직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켜서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왕이 이 공연 전에 독해에서 그것을 다 보고서도 전혀 이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너 이거 했다가는 좀 문제 좀 생기겠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바로 자기가 말하자면 조물주처럼 새로운 세계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의 축성, 후에 거기서 하는 작품의 공연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작품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적인 위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 종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좀 오래 고생을 합니다. 5년 동안 이게 이제 재판에 걸려서 공연도 못하고 그다음에 개작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또 중지 먹고 뭐 이런 것을 하다가 69년에 가서 이 최종적인 공연과 출판 허가를 얻게 되는데 사실 이 시점은 루이 14세가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절대 왕권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이제 누구도 그 왕권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티프라는 작품의 마지막을 보면 사실은 막 이렇게 저렇게 설켜서 위선자에 넘어가서 이 가정이 다 파탄이 나게 생겼는데 그런데 왕한테 가서 이제 얘가 고발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거의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비길 만한 왕이 모두 얘가 사기꾼인 걸 딱 알아보고 무슨 관심술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기꾼인 걸 알아보고 너의 집안의 모든 것을 돌려주고 하도록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얘가 너무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몰리에르가 자기의 직접적인 작품의 서문을 통해서 연극이라는 것 자체의 옹호론을 몰리에르의 목소리로 표명한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연극이 교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자기 몰리에르의 연극이 쾌락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헛된 즐거움을 불러일으켜서
이 극에 있어서의 쾌락 혹은 즐거움에 대한 논란은 사실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예술의 이론, 그러니까 뭐 동굴의 우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가짜의 가짜를 베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화국에서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표명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작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내재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 예술 작품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내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예술 작품이 가지는 어떤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그 자체의 가치로서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것들이 지금 이 논란에 있어서 17세기의 연극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같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연극이 자꾸 이제 어떤 저급한 쾌락만 주고 교훈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다. 왜냐? 악덕을 조롱거리가 되게끔 드러내 놓을 때 사실은 어떤 교훈의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러이런 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우스꽝스러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저런 우스꽝스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의 효용으로 제시한 즐거움, 교훈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몰리에르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몰리에르의 작품을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전형적인 소극이라고 그래서 그냥 단막극으로 사실은 장터 유랑극단 같은 데서 사람들의 어떤 슬랩스틱이나 몸개그나 아니면 성과 관련된 농담들이나 이런 걸 주로 해서 했던 소극이라는 것이 있고요. 중세에서부터 계속되던 장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희극이라는 장르인데 이거는 거어드 코미디라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희극이 천시받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극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할 때 그때의 모든 문학은 시의 형태, 그러니까 극시죠. 극시론이기 때문에 사실 운문으로 된 것만이 어떤 예술 작품의 위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비극은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희극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벌써 비극하고는 비길 바가 없고 이거는 문학이라고 취급할 수도 없다라고 하니까 몰리에르는 그래? 내가 한번 해줘보지. 그까이 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운문의 운문으로 된 오막의 비극과 똑같은 형태를 거쳐서 말하자면 보편적인 성격,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정념의 화신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가. 라는 고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비극이 갖춘 형식미까지를 갖춤으로써 결국은 이거는 비극이나 마찬가지의 문학적인 위상을 충분히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입증한 것이 몰리에르의 거어드 코미디 대희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형태가 지금 말씀드린 발레 희극이고 제가 오늘 이제 주요한 연구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데 사실 발레 희극이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직전에 발표한 두 작품입니다. 서민 귀족이라는 부르주아 장티오무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상상병 환자 말라드 이마지네라는 두 편의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극작 생활 동안 사실 초기부터 1661년이니까 사실 이건 아내들의 학교라는 거어드 코미디가 발표된 같은 해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그때부터 죽는 1673년 이 해에 이르기까지 33편의 작품 중에서 13편이 발레 희극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품 전체 중에서 양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말라드 이마지네 상상병 환자라는 작품을 제외하면 사실은 왕이나 궁정의 주문을 받아서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왕의 디베르티스먼, 여흥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베르티스먼 화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고 보통 이제 거기 모못으로 이루어진 이라는 멜레, 모못이 섞여 있는데 뭐가 섞여 있냐면 코미디하고 음악, 뮤직하고 발레가 혼합된 샹보르 성에서 이루어진 이런 식의 뒤에 디베르티스먼에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왕에게 최대한의 즐거움, 쾌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퍼포먼스의 실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몰리에르는 사실 극작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얘는 좀 연극쟁이였어요. 예. 그래서 극단장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출가이기도 했고 배우이기도 했고 극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관련, 연극과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를 다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돈을 들여서 무대도 만들고 말하자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기계장치들을 이용하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이거를 자기가 그런 비용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나 귀족이 주문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제한을 안 받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 만들어진 이 작품들을 보면 사실은 무슨 그 분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비너스 여신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물론 동력을 이제 기계적인 동력이 아니지만 사람 손으로 뭐 와이어도 이렇게 하고 뭐 파도도 이렇게 나무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뭐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사실은 기계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 퍼포먼스의 어떤 재미와 다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왕이 주문했던 이 디베르티스망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연극적인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되면 파리에 자기 극장에 가져와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그대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인원도 줄이고 뭐 장치도 좀 간소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공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코미디 발레가 오페라나 이런 다른 장르들하고 구분되는 점은 뭐냐면 언어로 희극의 내러티브로 구성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개는 막과 막 사이에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막간극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음악이나 춤을 사용하는 것은 뭐 그 이전부터도 극의 관행이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대개는 이 극의 서사와 무관한 그저 사람들의 왜냐하면 막과 막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물리적인 공연 환경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샹들리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전기를 사용하지만 19세기 말에 가스등이 나오고 뭐 그 이후에 전기가 나오기 전까지 조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촛불을 지금의 샹들리에에 진짜 촛불을 여러 개를 꽂아가지고 그거로 불을 밝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촛불은 닳아지죠. 그러니까 막이라는 것은 뭐 연극의 내적 필요성도 있지만 공연 환경에서 실제로 걔를 끌어내려서 촛불을 갈아 끼고 심지를 자르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막이라는 게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초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지금이야 스위치 하나 누르면 되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관객들이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루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뭐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극적인 서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몰리에르의 그 특성은 뭐냐 하면 그것을 극의 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하나로 통합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과 노래가 그냥 극과 무관하게 따로 노는 어떤 단순한 여운거리가 아니라 극의 서사와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그것과 전체 하나의 그 토탈리테를 이루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것이 몰리에르의 큰 공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의 어떤 고유한 미학이라든가 연극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초기의 발레 극들은 대개 왕의 주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등장한 인물들도 귀족적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과 춤으로 이루어진 것이 극의 서사와 관련은 갖되 귀족들이 그 당시에 꿈꾸던 어떤 전원에서 뭐 목가적인 풍경 안에서 목동과 목녀로 분장한 뭐 이런 귀족들이 서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과는 좀 유리된 내용으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의 발레 희극에 가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다룰 것이 뿌르소냑 씨와 서민귀족과 상상병 환자라는 후기의 세 작품인데 그 직전 작품인 조르주 당댕이라는 작품에서부터 사실은 귀족 집안으로 장가를 든 어떤 시골 조르주 당댕이라는 인물의 서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 발레 희극의 등장인물 자체를 뭐라자면 현실에 속한 부르주아들로 대치시키는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등장인물이 부르주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더 현실 세계
어떤 서사를 그 발레 희극이란 그 틀 안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실의 서사에다가 연인들의 이제는 그 안에 등장하는 연인들의 즐거움, 그 다음에 관객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음악과 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문제의식은 이 쾌락이라는 원칙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불어의 플레흐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플레저, 이것에 이제 불어에서의 동사형인데, 왜 그러냐. 사실 17세기의 여러 분야에서 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사실 이 단어입니다. 플레흐라는, 기쁨을 주다,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 사실 이것은 사랑의 담론에서 누구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다까지도 이 단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당시에 이 즐거움을 준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수사학에서 쾌락을, 즐거움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연극의 효용이라든가 극에 담긴 내용을 설득한다라고 할 때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쾌락이라는 의미에서의 플레지어인데 그 플레흐가 단순히 그저 극적인 즐거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세 가지 중요한 범주를 포괄한다는 거죠.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연극 규범. 그러니까 쾌락을 주고 교훈을 준다. 즐거움과 교훈을 준다 할 때의 그 플레이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그 연극에 있어서의 아니면 문학의 글쓰기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몰리에르는 그 당시가 사실은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이 1630년대에 이제 출판이 되면서 점차 17세기 이래로 서구의 근대적인 주체의 개념이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알려져 있으나 17세기 당대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이원론과 더불어 이론론 내지는 유물론을 수호하는 그런 흐름이 특히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지적인 자유사상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데 그런 일군의 그룹이 있었고 사실 몰리에르의 전기는 딱 하나 남아 있는데 하도 그 후대의 학자들이 이건 순 지어낸 얘기다 소설이다 하고 해서 그것에 이제 신뢰성이 얼마냐를 알 수는 없으나 남아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식의 몰리에르 전기를 써보겠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거기에 좀 많이 레퍼런스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얘가 그 이론론 내지는 유물론을 주창하는 그 지식인 그룹에 드나들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얘는 어떻게 보자면 인간 본성 차원의 그러니까 아주 그 1차적인 차원의 그 욕망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플레지어가 그 쾌락의 두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7세기를 지배하는 지배 담론이로서의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같은 그 사회학자가 문명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궁정사회를 통해서 이제 그 근대에 들어서 말하자면 서구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규범으로서의 이 예절 규범의 성격을 말한 바가 있는데 프랑스의 17세기는 그런 식의 예절이 베르사유 궁정의 그 궁정 예절을 통해서 가장 화려하게 꼽힌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예절은 사실은 궁정뿐만 아니라 궁정인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부르주아들도 일종의 처세술처럼 모두가 습득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지배적인 사회 규범으로서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연극에서의 쾌락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어떤 글쓰기의 규범, 문학적인 혹은 연극의 규범, 그 다음에 당대의 사회 규범, 그리고 몰리에르가 그 극의 내용에서 그 옹호하고 지지하는 바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대부분 지금 아까 음란한 그 르의 장면에서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성적인 욕망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세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지만 몰리에르 어떤 극작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 첫 번째 차원인 본성적 욕망의 추구를 보자면 이것은 희극의 주된 서사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몰리에르 극은 서사가 그렇게 논리적인 짜임새가 있거나 무슨 이런 재미를 가진 극은 아니에요. 주로
주된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연인들이 맺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랄지 그것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는 거죠. 대개의 경우 그것은 이게 이제 부르주아니까 부르주아에서의 가부장의 권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로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결혼은 무슨 조건을 따라서 제도적으로 맺어지는 어떤 혼배 성사 이런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는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 좋아하면 그러면 같이 뭐 육체적인 쾌락도 나누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의미에서의 쾌락 추구의 귀결로서의 적어도 희극에서 이 몰리에르 극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결혼은 서로 좋아하는 애들이 끌리는 애들이 그 끌리는 것 그대로 본성적으로 끌리는 것 그대로 따라가서 결혼까지 간다. 근데 사실 결혼 이후의 삶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안 나오지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처음에 보여드린 아내들의 학교의 주인공 아르놀프가 계속 나는 절대로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아내가 바람나서 오쟁이진 남편이 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강박관념이 돼 있는 걸 보면 당대 사회에서 오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그 얘기는 결혼한 다음에 각자 바람을 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프랑스 문학에서는 보통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룬 문학 작품이 이걸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뭐 오만과 편견 뭐 이런 영국 소설에서는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설들은 기승전 그래서 결말이 결혼으로 가죠. 예. 프랑스의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은 사랑 이야기를 다룰 때 결혼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시작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는 결혼에서 시작되니까 네. 뭐 그렇겠죠.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 결혼으로 끝나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이야기로 추측을 해본다면 사실은 프랑스 문학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혼으로서의 그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비판 의식은 몰리르 작품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희극의 주된 서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쾌락의 장애물이랄지 이 회방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 회방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가부장이고, 서로 사랑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귀족이니까, 혹은 내가 의사가 필요한데 나는 의사 사회를 봐야 되겠어. 너 이 의사랑 결혼해. 뭐 이런 가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정혼자. 지금 프루소니악이라는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원래 사랑하는 애가 있는데 프루소니악이라는 리모지 출신의 변호사를 얘가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얘랑 결혼해라. 뭐 이렇게 원치 않은 정혼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되겠죠. 대희극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사실은 당대 사회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 가부장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뭐든지 아버지 뜻에 따를게요. 저 재산은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저 결혼 안 할게요. 그래도 원치 않는 사람과 저를 짝짓지는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자식들이 굉장히 진실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제발 원치 않은 결혼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통 추론가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어떤 상식의 중용의 미덕을 설파하는 그런 인물들이 대개 나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인이나 하녀들이 얘네들이 이제 부르주아와 비교해서 이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 나라면 절대로 저런 거 안 해.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애드립 치듯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원하는 결혼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이 모든 시도가 무용하고 무력한 것이 이 몰리에르 대희극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건 당대 현실의 상황하고도 맞물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극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뭐냐 하면 이제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따르티프에서 했듯이 거의 전지전능한 모든 거를 꿰뚫어보는 무슨 궁예처럼 관심수를 쓰는 그런 그 왕에 의해서 다 갈등을 해결하고 갑작스런 해피엔딩으로 갑자기 막 비극적으로 파국으로 가다가
그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누구의 딸이었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옛날에 잃어버린 뭐 누구였고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좀 그런 결말로 사실임직하지 않은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이 네, 또 대부분의 경우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대희극의 원칙 자체가 사실은 몰리에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라는 것이 희극에서 얘가 표명한 바 원칙이었고요. 그건 따르티프 서문에서도 이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덕의 희화화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라는 것이 이제 대희극의 원칙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방식, 그러니까 무대의 극행동의 논리적 귀결이 파국일 수밖에 없는 타락한 현실을 일단 그려요. 그런데 그것이 외부적 힘의 개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해피엔딩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결혼해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발레 희극의 경우는 어떠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추구하죠. 쾌락을 추구하는데 똑같이 장애물이고 회방꾼이며 무대의 세상의 지배자인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왜 그러냐? 신분 상승을 해야 되겠다든가, 나는 부르주아지고 돈도 많은데 귀족 사회 좀 봐야 되겠어. 아니면 나는 아프니까 나는 의사가 너무 필요하고 의사를 옆에 사위로 내가적으로 둬야 되겠어. 이런 것 때문에 딸에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그 대희극에서 했던 진실이나 진심인 설득 과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어떤 극에서는 마찬가지 똑같은 포맷을 걸쳐서 이들이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임수, 아니면 그러니까 그 관계가 속임수라는 것이 말하자면 죽은 척 가장을 한다든가, 뭐냐면 가짜 의사를 데려온다든가, 이런 식의 일종의 연극놀이를 통해서 원하는 바 연인들의 사랑을 이루고 원하던 기쁨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쾌락 획득을 하는 방식을 보면 제가 대상으로 한 3작품의 경우에 그 양상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프루소냑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부장이 반대한다는 것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대개의 작품들에서는 아버지가 막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이거 안 돼.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딸이 막 무릎 꿇고 아버지 제발 이 결혼을 허락해.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것도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시키려고 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해결해보지. 이렇게 하면서 대희극에 등장하는 젊은 연인들의 하인 하녀가 아니라 거의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자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루소냑 씨에 등장하는 이 보조자가 2명이 있는데 네린이라는 여자와 스브리가니라는 2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인데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20번이나 도형을 무릅쓴 바 있고 아주 얼마나 명예로운, 이건 이제 역설적인 얘기죠. 너무너무 명예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본국에서 추방까지 당했어요. 원래 나폴리 사람인데, 근데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브리가니가 그렇게 하는 네린이라는 여자를 두고 그 정도를 가지고 너무 나를 지켜 세워 주셨군요. 당신이 한 그 경이로운 일들을 거기에 어디 비할 바가 있겠어요. 12,000의 키라는 큰 돈을 위해서 그 외국인 나리를 속여먹고 또 당신의 증언으로 2 사람이 무고하게 교수형을 당함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사기꾼 둘이서 사실은 이 사기의 대상자를 돈도 뺏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은 그런 일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칭찬이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2 사람이 걱정 말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당신 2 사람의 사랑을 이루게 해줄게요. 이렇게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인들과 이 그 보조자들의 공조하에 일종의 사기극을 연출을 함으로써 원치 않는 구원자, 그러니까 프루소냑이라는 원치 않는 구원자이자 쾌락의 회방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루소냑을 첫 번째 우울증 환자, 의학적인 측면에서, 2 번째 중원의 범죄를 지긴 범죄자, 그러니까 의학과 그 당시에 지배담론 중에 그 대표적인 2 개라고 할 수 있는 의학과 법의 측면에서 얘를 범죄자로 만들고 환자로 만들어서 무대 위에서 추방을 해버리는 그런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의사나 이 변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는 그 다른 작품에서 동주왕 같은 데서는 뭐 이 스가나리는 하인이 지가 이제 도망가려고 의사 변장을 하고 가짜 의사인데 막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막 의사인 척하고 이런저런 처방을 아는 대로 주워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극의 경우에는 극에 등장하는 의사나 변호사가 실제의 의사이고 그 변호사라는 데에 더 큰 어떻게 보자면 심각성. 왜냐하면 그 직업 자체가 자체로서 사기가 된다라는 것을 연극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배담론의 그 두 개의 대표적인 지배담론을 저거는 저런 직업 자체가 사기야라는 것을 자신들이 꾸민 사기극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어떤 인물로서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버지도 이 사기극에 속아서 기꺼이 저 사기꾼한테 당할 뻔했는데 우리 딸 더 좋은 혼처로 시집 보내게 됐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자기 딸을 원래 사랑하던 그 저 혼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극에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그 발레 극에서 막간극으로 춤과 음악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극의 경우는 유일하게 이 발레극에 해당되는 음악과 춤의 부분이 막의 뒤에 말하자면 정식 막의 일부분으로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자면 이 음악과 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이 극의 서사와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로고스의 어떤 말로 된 이 극의 세계와 분리된 그런 예술, 현실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과 막간으로 분리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극에서 이 지금 음악과 춤으로 된 이 부분이 극의 일부로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이 코미디 발레에서 보이는 바 그 희극과 그러니까 그 현실의 세계와 예술 혹은 환상의 세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우가 이 작품의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만 이 프루소니아의 경우를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루소니아를 속여서 호텔에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의사들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식사를 내줄 거라고 앉혀놨는데 시중을 드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옷을 벗으니까 의사의 가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 이 치료법이라는 것은 전부 사혈, 관장,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이 프루소니아에게 주사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의 이때 그 음악의 노래의 대사는 이태리어로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일부인 극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자면 음악과 춤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이게 프랑스어가 아니라 이탈리아 가사를 쓰게 함으로써 막의 일부이지만 현실 안에 이런 비현실과는 좀 그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여기다 투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 보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변호사가들이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요거는 음악밖에 없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그 가사로 노래를 하는데 두 사람의 그 남자 가수가 변호사인 두 가수가 하는데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낮은 소리로 굉장히 느리게 중호는 교수형 당할 중한 범죄입니다라는 대사를 한 가수는 지금처럼 아주 느리게 하고요. 또 다른 똑같은 가사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거 8배쯤 차이가 나게 속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하나는 너무 느려서 하나는 너무 빨라서 프랑스어로 돼 있지만 사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통의 불가능성을 이런 음악적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작품인 서민 귀족에서는 이건 이 제목처럼 신문 상승의 욕망에 사로잡힌 주르댕이 귀족 사회를 보겠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부인이라든가 딸이 좀 저항을 해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먹히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의 하인인 꼬비엘이라는 하인이 간계를 내서 그 자기 주인을 터키 왕자로 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르댕한테 우리 주인님이 터키 왕자님인데 당신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당신에게 기사 자기를 내려준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기를 쳐가지고 그 결혼에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축제의 기쁨 속에서 모두 자신들이 바라던 어떤 욕망이라든가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주르댕은 이게 속임수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끝까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너무 재밌긴 하지만 아주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르댕의 부인이고요. 이 이제 원래 사랑하는 그 아내 그 딸이 사랑하는 그 약혼자이고 이 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좀 현대적으로 연출을 한 프로덕션이고요. 네. 사실 근데 음악은 또 그대로 가져갔으나 의상과 어떤 비트나 이런 것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예. 얘가 사실은 다른 귀족 부인한테 뭘 주려고 들고 온 건데 마지못해 이제 아내한테 꽃다발을 주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승낙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너 귀족이냐?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2015년에 트리아논 궁에서 이것을 원래 원형의 형태에 가깝게 거의 복원해서 공연했다라고 알려진 서민 귀족의 공연 장면이고요. 이거는 3시간 반 정도의 러닝타임이 됩니다. 지금 요것은 이제 유튜브에 떠 있는 이제 약간의 클립을 따온 것인데요. 지금 보면 이런 식의 것이 당시에 궁정발레의 어떤 전형적인 몸짓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 터키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왕이 한번 재밌는 걸 만들어봐라 라고 몰리에르와 릴리라는 궁정음악가한테 주문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이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어떤 오리지널 공연에 가까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상상병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자기가 계속 아프다고 상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루에 관장 12번, 한 달에 하루에 관장 12번, 설사 몇 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관장을 대장 내시경하려고 한 번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하루에 12번씩 하고도 너무 멀쩡히 지팡이도 없이 걸어 다니니까 형님은 너무 건강한 사람인데 그 많은, 그 하재를 복용하고도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실제로는 건강한데 자기가 끊임없이 아프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얘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왜 아프다고 상상을 하느냐. 자기가 아프면 의사들이 고쳐줄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서 얘를 고치면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아주 그런 역설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기는 끊임없이 아프다라는 상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생이 말하자면 베랄드라는 인물이 형님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관장을 하고도 멀쩡한 걸 보니 형님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틀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이 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수녀원은 가겠지만 원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키지 말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먹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녀인 뚜아넷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짜 의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네가 당신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의사는 가짜다. 딱 눈을 보고 나 같으면 당신의 눈을 하나를 파버리겠다. 깜짝 놀라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서를
까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손도 뭐 죄를 지은 손이 있으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그거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은 손으로 의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들을 의사가 네 그러니까 당신 손을 잘라버려. 뭐 눈을 하나 파버리셔.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 아르강에게 후처가 있습니다. 벨린이라는 막 우리 애기 우쭈쭈쭈 하면서 아프다는 걸 막 받아주고 막 진심으로 얘를 보살펴 주는 것 같은 부인이 있는데 사실은 아르강의 돈을 노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아넷이 진짜 한번 죽은 척 해보세요. 그러면 마님이 얼마나 주인님한테 진심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죽은 척을 하니까 부인이 오더니 아우 정말 잘 죽었어. 맨날 관장만 매달고 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얼마나 잘 됐어. 야 금고 열쇠 어딨니? 응? 내가 이거 잘 찾으면 너한테 한몫 줄게. 뭐 이러고는 이제 대뜸 죽은 걸 보자마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는 제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인은 끊임없이 이 의붓 딸들을 수녀원에 보내버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어쨌든 재산의 일부를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몫의 재산이 줄어들 테니까 자기가 이제 이 아르강을 우쭈쭈쭈 해가지고는 이 딸들은 다 수녀원에 보내버리고 자기가 재산을 독점할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딸은 와서 보니까 딸이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내가 막 울면서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게 당신과의 결혼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살아서는 못 들어드렸지만 내가 도저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마당에 당신과 결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회방꾼 하나를 치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좋아. 둘이 결혼하는 건 좋은데 그 대신 나는 의사 사이를 그래도 봐야 되겠으니까 너는 의사가 된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해 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하라고 하시면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면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겠습니다.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랄드라는 이제 동생이자 그의 추론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시고 형님 자신이 의사가 되세요. 형님이 의사가 되면 병이 근처에도 못 올 겁니다. 예. 아니 내가 어떻게 의사가 돼? 나는 라틴어를 한마디도 모르는데. 다 의사가 되는 의사 옷 입고 의사가 되는 의례를 치르면 그러면 그냥 의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의사가 되는 의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상상병 환자의 장면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되는 의례를 치르는 그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배웁니다. 예, 그때 이제 사실 의사가 되는 그런 처음식에 그걸 하기 위해서 왔던 광대패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의례를 가짜 의사인 아르강을 의사로 만들기 위한 의례를 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모자를 안 쓴 애가 얘가 이제 그 아르강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예. 여기 들고 있는 것은 주사기고요. 예. 주사기 들고 관장하려고 쫓아다니는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의사의 상징의 하나로 쓰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음악은 이것은 이제 릴리하고 사실은 브루슈아 샹티오모 이후에 둘이 갈라서서 이 마지막 작품은 샤르팍티에라는 다른 음악가하고 공동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샤르팍티의 음악을 그대로 했고 지금 이 프로덕션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소르본 대학에 있는 이 극단에서 사실 저희 지도 교수님 은퇴하신 지도 교수님이 이거를 원래 그대로 형태로 뭔가 복원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예전부터 크셔가지고 소르본 대학 극단에서 그런 이 예전 17세기 공연의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하고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불어도 아니고요. 엉터리 라틴어입니다. 예, 엉터리 라틴어로, 그러니까 부르주아 귀족에서는 그게 터키 왕자기 때문에 사실 터키어 아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뭐 이제 그 몇 가지 그 방언을 섞어가지고 그런 식의 언어를 만들었다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얘가 하는 것은 엉터리 라틴어를 해서 이제 하는 의사 서임 의례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유튜브에 전체가 다 떠 있습니다. 예, 전체가 아마 얼마 안 돼서 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두 작품의 경우에 주인공이자 가부장 회방꾼이었던 주르단과 아르강을
가짜인 연극놀이를 통해서 어쨌든 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그런 욕망. 자신이 얻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충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장애가 되고 해방꾼이 어떤 젊은 연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원했던 자신들의 욕망도 충족하고 자기의 이 젊은 연인들이 원하던 어떤 욕망도 충족하면서 이들의 쾌락을 돌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연극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몰리에르 극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방식이 정당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연극 서사 차원에서 젊은 애들이 이제 자신들의 결혼을 얻기 위해서 뭐 부모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런 것들 아무 죄 없는 푸르소냐을 막 중혼범에다가 무슨 뭐 환자를 몰아가고 내쫓는 거 이런 게 과연 이 속임수 방식은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대 위에서 연극의 방식을 통해서 얘들을 내쫓고 혹은 속이고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쟁취를 했는데 그렇다면 연극 자체가 말하자면 일종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연극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 것처럼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두 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레흐의 두 번째 측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지배규범이라는 예절의 본질 자체가 동일하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술이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게 가면이고 위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비평가들은 위선이 규범화,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화된 것이 17세기 프랑스의 예절이라는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몰리에르의 작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동주양이 뭐라고 하냐면 위선은 유행하는 악덕이다. 어떤 악덕이라고 해도 유행하기만 하면 이건 미덕이고 선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이 오늘날 가능한 최고의 배역이다. 위선은 특별한 배우를 베는 악덕이고 그것 자체로 세상 사람들 입을 막아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절대적인 면책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혐오자에서 일종의 헤즈너그라고 볼 수 있는 필랭트가 이제 알세스트가 나는 이렇게 겉하고 속이 다른 거 거짓말하는 거 못 참겠어. 세상을 떠날 거야. 나는 인간 본성을 증오해. 라고 하니까 하지만 너도 지금 사교계 사람이잖아. 재밌는 것은 이때 사교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불어에서는 몽드, 그러니까 월드에 해당되는 몽드라는 단어와 사회,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소시에테라는 단어가 그것 자체로 사교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규칙 혹은 사회의 규칙이라는 것이 사교계의 규칙이고 그 사교계의 규칙의 본질은 사실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 이 예절이라는 사회규범의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랭트가 아니 너도 세상 사람인데 그러면 겉으로는 예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경우에 따라서 막 뭐 나이든 에밀리 부인 보고 부인 이쁜 척하는 건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얼굴에다 분칠하고 다니는 거는 전혀 이쁘지가 않아. 너 이런 말 대놓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행동은 말하자면 다른 그 악덕과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러운 짓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대의 지배적 사회 규모로서 예절이라는 것이 아르드 플레흐,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기술이고 아르드 파레트르, 그것은 철저하게 겉모습을 규정하는 것이라서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내면의 진실을 가리고 거짓된 외양을 그게 진심이 너무 아니지만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종의 위선의 규범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이제 진실과 거짓이 이렇게 전도가 됐기 때문에 테아트르 문디, 그러니까 연극 같은 세상과 같은 연극이라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극중 인물들이 자기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를 사용한다. 이것은 이들이 살던 현실 세계의 규칙에 그대로 순응하는 방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너의 사회적인 지위나 너의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게 이 세상의 규칙에 맞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극이라는 가면이나 역할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현실 세계의
어떤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60년대, 70년대를 즈음해서 게흐코미크라고 해서 사실 코믹이라는 게 이제 우리 영어나 뭐에서는 희극이라고 하지만 불어에서의 코미디는 연극 일반을 지칭할 때 코미디라는 단어, 그리고 연극 배우를 지칭할 때는 사실은 뭐 액터라는 단어가 아니라 코미디앙이라는 단어가 배우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게흐코믹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요 타겟은 오히려 비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코믹이라서 그렇게 되는데, 장세니스트는 이제 파스칼로 대표되는, 네, 그런 이제 프랑스의 고유한 기독교의 어떤 유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트레테 드 라 코메디, 연극론에서 비판을 제기합니다. 이건 사실은 플라톤적인 연극에 관한 견해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관점이 더해져서 연극이 재생산하고 유발하는 쾌락은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이자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원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원죄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 싶다, 하나님 같은 삶을 얻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어떤 진정한 진실이 아니라 허구의 대상에,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림자의 그림자를 제시함으로써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란한 욕망, 음욕을 유지시키는 게 연극이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아주 역설적이게도 연극이 그려 보이는 몰리에르 극에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욕망이나 정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대극에서도 사실은 그런 황당한 결말이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무대 위에서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가부장이나 뭐 의사나 법관이나 이런 어떤 지배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들의 어떤 메띠의 그 직업의 본질이나 그들의 욕망이 변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연극이 이 현실 세계를 모방해서 거울처럼 비춰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이고, 그것은 이 호결론자들은 그것은 오로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인간이 이 추락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차원을 배제한다면, 사실 이 연극에서 몰리에르가 보여주는 이 세상은 바로 그 타락한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욕망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 세상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꼴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연극이 아니라 퍼포먼스라는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니꼴이 말을 하기를, 얘가 경고하는 위험은 사실은 눈의 위험입니다. 보는 것의 위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보다 더 깊은 인상을 지닌다. 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연극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언어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딕션입니다. 사실 얘네들은 그 당시에 무대가 무슨 뭐 음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무대가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모든 배우들은 무대 뒤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나와서 무대의 가장 앞에까지 나와서 그 앞에서 대사를 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뭐 실제로 비극 같은 경우에 로마 시대 네로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네로의 의상을 입거나 그러지를 전혀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은 텍스트를 알렉산드랑이라는 그 12음절 19의 규칙에 따라서 말하자면 낭낭하게 낭송하는 어떤 측면에 훨씬 더 방점이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몰리에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같은 의미에서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종합 예술로서의 희극에 대한 관점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극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그 다음에 있듯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주의 근원이 뭐냐? 성서에 표시된 세 가지 음욕에서부터 나온다. 첫 번째, 오만함.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성서에서 나와 있는 눈의 음욕이라고 한 것을, 얘는 이것을 스펙타클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펙타클에 대한 호기심까지 결부시켰어요. 그리고 저급하며 감각적인 쾌락.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지적에서 사실은 두 번째 음욕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장경, 눈에 보이는 공연, 이런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저급하며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장경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호기심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싶은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에서 많이 이야기될 리비도 스키엔디라는 그런 측면을 사실은 여기서 연극을 우리가 연극이라는 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죄에 이르는 음욕이 바로 이 연극의 공연이라는 측면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것이 감각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삶의 욕망과도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대한 어떤 이 글을 쓰면서 만들어졌던 이 장세니우스의 어떤 그 장세니즘이라는 이 교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이제 리비도 센티엔디, 그러니까 그 감각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리비도 스캔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뽀가얄이라는 장세니즘의 본산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눈의 욕망을 취하다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구원을 받고 싶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그 당시에 연극을 비판하던 장세니스트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극을 둘러싼 논쟁에서 연극을 옹호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도덕적인 유용성. 아까 연극이 교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연극은 치유를 해줄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내세울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유용성은 뭐 그 예절 지금 설명드린 그 예절에 의해서 예절이라는 규범 자체가 상징하는 어떤 타락한 사회의 양상을 거울처럼 보여준다라는 것을 첫째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대한 인간사의 거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관련지어서 흥미로운 것이 연극과 의학을 계속 유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딱티프의 서문에서 이 몰리에르가 뭐라고 하냐면 의술이 유익한 기술이고 뭐 인간이 뛰어난 것 중에 하나지만 그게 취약했던 적도 있고 인간을 독살하는 기술로 여겨지기도 했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의 의도와 그것의 잘못된 사용, 원래 의학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인간을 치유해주는 좋은 거고 예술이라는 것도 원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경우와 그것 자체에 대한 비난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학을 그 비교의 대상으로 갖고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의술이 로마에서 추방되었으니까 의술을 추방시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철학이 아테네에서 공공연히 비난받았다고 해서 철학을 금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연극이 어떤 시기에 규제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거를 금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극의 도덕적 유용성을 옹호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몰리에르의 재미난 점은 이렇게 한 가지 입장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사실은 되게 모호성을 이것에 대해서도 거리를 저것에 대해서도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식의 모호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가티프 서문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놓고 상상병 환자에서의 사용되는 유비는 어떻게 되냐면 의학이 아무것도 치료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아르강을 이제 그 연극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르강이 죽은 척하는 연극을 통해서 아르강을 일부, 그러니까 어떤 맹목적인 아내에 대한 아내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것에서는 일부 깨어나게 할 수 있었지만 얘가 의학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로부터서는 근본적으로 해방을 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도 연극은 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속임수 내지는 이런 것으로 뭐 귀족의 서임식을 한다든가 뭐 의사로 만들어주는 의뢰를 한다는 이런 궁극적인 속임수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극중 세계라는 극중의 현실 세계에서 얘네들의 광기를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의 환상의 세계 속으로 무대, 극중의 현실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놀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터키, 귀족들의 등장인물로 얘네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사 놀이의 어떤 그 의사 서임 의식의 한 인물로서 극중 현실 세계에 있던 모든 인물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얘를 미친놈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환상 혹은 이 사람의 욕망의 세계로 무대 속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연극적으로 들어가 주는 것으로서 이것을
극적으로 화해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과의 차별성을 보자면 의학은 사실 낫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그리고 치료한다면서 맨날 관장시키고 설사시키고 괴로움만 준다는 거죠. 피 뽑고. 예. 그런데 연극은 치유는 못하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을 얻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이건 의학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예술의 효용에 대해서 브루소니 역시 그저 즐길 생각만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다던가 서민기 속에서도 이토록 매혹적인 공연 이렇게 큰 즐거움을 맛보다니 신들도 이보다 더 달콤한 즐거움은 못 누릴 거다. 이렇게 하고요. 상상병 환자에서도 왕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거고 어떤 예술가의 말로도 공적을 그릴 수 없으니까 오로지 왕에게 즐거움, 쾌락을 줄만 생각하자. 의사서의 무례를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연기하라고 부른 배우들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디베르티스망은 파스칼, 그러니까 장세니스트였던 파스칼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파스칼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간의 현실은 원죄에 의해서 추락한 인간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미제르, 비참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스스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인데 이 디베르티스망은 그 인식의 상태로부터 인간을 끊임없이 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그 인간의 그 원초적인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돌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현실과 유사한 논리적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구의 기만적인 능력인 상상력에 의해서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광인을 절대 현명하게 만들 수는 없으나 이성은 너는 비참해. 우리는 비참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만드는데 반해서 이 상상력으로 인해서 구축된 세계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을 파스칼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리에르와 이 연극의 비판, 희극론 전쟁을 연극 전쟁을 벌였거나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디베르티스망, 오락, 위락,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이 장세니스트들의 어떤 인간에 대한 관점, 세계에 대한 관점이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근본적으로 기만적인 인간은 본성은 기만적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몰리에르가 보여주는 극세계의 인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바라는 거죠. 다만 몰리에르는 연극의 적대자들이 공격한 연극의 속성 자체에 기대서 인간을 이 비참한 인식으로부터 돌려놓게 되는데 이 디베르티스망이라는 동사가 디베르티르 quelqu'un de quelque chose 이렇게 구성되는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무엇으로부터 돌려놓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 디베르티스망이거든요. 음악에서 디베르티멘토 하는 것도 같은 어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돌려놓는 대상을 뭔가 직시해야 될 진실로 보는가 아니면 이 돌려놓는 대상이 무언가 고통스럽고 피해도 피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 디베르티스망 자체에 네거티브한 혹은 포지티브한 의미 부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현실 인식 혹은 인간관을 공유하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인간의 진실로부터 돌아서는 눈 감는 행위로 보는 파스칼과 그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잠시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술의 효용을 주장하는 몰리에르가 여기서 이제 디베르티스망의 미학을 놓고 갈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적 가면극에 대한 어떤 포지티브한 관점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지금 대상이 된 새 작품에서 처음은 직업적인 사기꾼, 두 번째는 하인이지만 꾀를 내는 모사꾼 하인, 세 번째는 추론가라고 할 수 있는 보통의 몰리에르 작품에서 어떤 중용의 미덕을 제시하고 상식 차원의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추론가가 각각 이 지금 가면극을 주관하는 자로 되어간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이게 존재 자체의
를 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퍼포먼스 수사학이라고 할 때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키베드 바르가라는 그 이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수사학자이면서 수사학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이제 고전적인 그러니까 수사학과 문학이라는 저서를 그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사학과 시학, 웅변과 시의 유사성은 자명하다. 극작가는 변호사와 그리고 관객은 설득해야 할 판사들과 동일시된다. 작가는 자신의 관객들을 알며 그들의 규범을 받아들인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교훈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 사이에 어떤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몰리에르의 극작품에 이런 것을 퍼포먼스의 수사학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보자면 현실 차원을 드러내는 이제 언어 차원 혹은 대희극류의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런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희극, 언어로 된 부분과 그 다음에 현실 차원을 넘어서는 음악과 춤이 상호 침투하는 어떤 연극과 그 퍼포먼스의 즐거움을 통해서 연극의 존재 가치를 바로 연극의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일종의 퍼포먼스의 수사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릴리하고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왜 언어로 된 부분에 집착을 하는가? 뭐 몰리에르가 희극 작가니까. 근데 사실 몰리에르는 뭐 재밌게만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관객들이 즐거워하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연극쟁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아의 공동 작업에서도 이 언어의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자면 몰리에르에게 있어서는 예술의 지향점이 되는 현실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예술에서도 간직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릴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희극은 현실에 문들 수밖에 없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음악만으로 구성된 음악이 주가 되는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 거야 하는 것이 릴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희극의 차원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몰리에르하고는 이게 이제 예술적인 지향점의 차원에서 맞지 않았던 것이고 몰리에르가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을 동안에 릴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태리 출신의 음악가로서 자기의 입지가 몰리에르만큼 견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둘이 하는 공동 작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음악에 대한 독점권을 부르주아 그 서민귀족 이후에 본인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나는 몰리에르하고 작업 안 하고 몰리에르 작품의 음악의 사용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음악가를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마지막 작품의 공연 시에는 왕이 중재를 해서 그 음악을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마지막 공연이 가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몰리에르와 릴리는 결별해서 릴리는 순수 음악의 어떤 예술의 세계인 이 오페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즐거움의 세계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잠깐 보였던 이 즐거운 희극 공연의 영상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연출가이자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힙합 버전으로 음악 자체는 원래 원본에 있었던 바로크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비트만 어떤 현대 음악의 비트를 사용하고 춤을 아예 이런 비보잉의 춤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그런 버전이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덕션 부르주아 그러니까 서민 귀족의 아주 재미난 버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을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타고 등장하는 것이 저 슈퍼에 있는 카트입니다.
카트입니다. 예, 카트에다가 주인공을 태워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그 터키 기사로 서임을 받는 건데, 막판에 가게 되면 얘가 이제 뭘 꺼내 들거든요. 예, 꺼내드는 것은 소니캠이고요. 예, 이게 이제 2000년대 네, 나와서 지금 네, 돌면서 소니캠으로 예, 직접 촬영을 해서 예,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